장편소설 애인 하 저자 김내성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감동입니다. 32. 밀회 매일처럼 창경원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지훈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자기의 목숨이 줄어드는 것 같은 심신의 수척을 영심은 보는 것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꼬박 영심은 밤을 새웠다. 신경은 차차 예민해지고 안색은 창백해 갔다. 바늘방석에 앉은 사람처럼 비참한 삶을 간신히 유지하였다. 어쨌든 한번 만나는 봐야겠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영심에게 있어서는 밤의 생각과 낮의 생각이 판이하게 달랐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는 그처럼 순수하게 불태우던 연모의 정도, 일단 아침을 맞이하여 눈부신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한낮 전설이나 신화인 양 희미해진다. 그 눈부신 햇볕 속에 현실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 현실 속에 아버지 오진국 씨의 근엄한 얼굴이 있었다. 남편 허정욱의 성실한 얼굴이 있었다. 그러한 얼굴들이 영심의 순수한 연모의 정을 쇠사슬로 자꾸만 칭칭 감아놓고 얽어놓는다. 그 얽어매어 놓은 쇠사슬에서 영심은 몸부림을 치며 벗어나 보려고 하였다.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기에는 영심의 힘이 모자랐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정의 사이렌이 나고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오늘도 그이는 기다림에 지친 몸으로 터벅터벅 돌아가겠지. 부엌구석이나 2층 자기 방에서나 사람의 눈이 없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영심은 조용히 울었다. 영심은 출판 기념회 때의 광경을 곧잘 생각했다. 비평가의 축사와 임지훈의 답사와 그리고 남편의 감상담을 생각했다. 밤에는 주로 비평가와 지훈의 논리에서 영심은 진실을 발견했고 낮에는 주로 남편의 논리에서 참됨을 발견했다. 여주인공은 감정의 진실을 버리고 지성의 진실을 택했습니다. 남편 허중령의 논리의 중점은 거기 있었다. 감정의 진실만을 진실이라고 보는 소화적인 예술가들을 허중령은 공박하고 인류와 더불어 개인을 구제할 수 있는 좀 더 커다란 지성의 진실에서 대화를 찾아야만 한다고 하였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려는 소아의 세계와 자기 감정의 희생을 요청하는 대화의 세계, 이 두 개의 세계는 예술가와 경륜가의 사상적인 대립을 결과적으로 가져왔다. 영심은 지금 이 두 개의 세계에서 빈사의 고민을 고민하고 있었다. 임지훈이나 허중령처럼 인생관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고민의 대상은 단지 수단과 방법뿐이었지만 그러나 오영심은 그렇지가 못했다. 서로 상극되는 이 두 개의 세계 중에서 어느 편이 그 가치 기준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지가 절실히 알고 싶어졌다. 죽는다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지요. 지나간 날 창경원에서 지훈이와 헤어질 때 한 영심의 말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 경우에 있어서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은 영심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용이한 일이었다. 거기에는 실로 감미롭고도 강렬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 거기에 허중령의 세계가 있었고 허중령의 세계의 발판이 되어 있는 인류 30억의 대중의 지시를 받고 있는 이상향이 있는 것이다. 그 일을 만나자. 영심은 시계를 들여다보며 옷을 갈아입었다. 이것은 오영심의 낮의 생각이었다. 영심의 밤의 생각은 순전히 지훈이가 그리워서 만나보고 싶어 했을 따름이었지만 그것은 출판 기념회가 있은지 나흘째 잡히는 어떤 눈 내리는 날의 일이었다. 허중령은 오늘도 국방부에 나가고 없었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거리에 좀 나갔다가 오겠다는 말을 남겨놓고 영심은 눈 오는 경화건 마당으로 나섰다.
영심은 다소 마음이 용기를 얻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지훈이가 하도 보고 싶어서 지훈과 만날 생각만 해도 그것은 불순한 미래와 같아 세상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아버지와 남편의 얼굴이 휘익하고 영심의 눈앞에 확대되어 오곤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연정만 가지고 만난다는 것은 자기들 세 사람의 운명의 관에 최후의 못질을 하는 것 같아서 무섭다기보다도 그만한 마음의 준비가 결정적으로 장만되어야만 했었다. 그러나 오늘 이처럼 지훈을 만나러 나서는 행동의 추진력은 소위 불순한 미래를 위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관이 피력에 있다는 마음의 발판을 영심은 얻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이가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야. 내 생각을 말하러 가는 거야. 영심은 마음속으로 그 한마디를 자꾸만 되풀이하며 걸었다. 전찻길에 나설 때까지는 실로 수십 번이나 되풀이하여 본 영심이었다. 되풀이가 너무 지나치다. 영심은 후딱 자기 마음속의 비밀이 탄로난 것처럼 얼굴을 붉혔다. 아니야. 절대로 미래는 아니야. 어쨌든 자기는 지훈을 만나러 가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영심은 획획 두어 번 머리를 흔들었다. 흔드는 퍼머에서 쌓였던 눈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스케트합니다. 창경원 밖 기둥에 먹 글씨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야 비로소 자기가 꿈길에서만 생각하던 대담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는 자각이 명백히 왔다. 표를 사는데 정오의 사이렌이 뚜 하고 불었다. 눈을 털면서 영심은 안으로 들어섰다. 중학생 서너 명이 스케트를 들고 영심의 앞을 우쭐대며 걸어가고 있었다. 두치는 넉넉히 쌓인 눈길을 영심의 연못을 향하여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죄의식을 분명히 느꼈으나 얼마 전처럼 그것을 중대히 취급하기를 영심은 거부했다. 용건이 있어서 찾아온 자기였기에. 바람은 없다. 소복소복 내리는 눈밭 속에서 학생들은 까마귀 떼처럼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 벚나무 밑 벤치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걸어가서 한참 동안 두리번거렸으나 지우는 보이지 않았다. 못가에 우두커니 서서 또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영심씨. 등 뒤에서 지훈이가 나타났다. 지금 막 들어오는 길이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애처럼 지훈은 기뻐했다. 모자는 없이 외투깃을 지훈은 세우고 있었다. 여러 날 기다리셨지요? 그처럼 창백하던 영심의 얼굴이 확 붉어지며 시선이 툭 떨어졌다. 네, 그렇지만 언젠가 한 번은 꼭 와주실 줄로 믿고 저 어디 좀 앉으실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겨울철이라서 원내의 매점은 모두 폐쇄되어 있었다. 괜찮아요. 눈이 와서 오히려 좋아요. 눈을 좋아하는 마음은 지훈에게도 있었다. 그럼 저리 좀 걸어보실까요? 하얗게 눈을 인 머리를 지훈은 손으로 쓸어 올렸다. 네. 둘이는 눈을 맞으며 유원지 옆길로 나란히 걸어갔다. 제 책 읽어보셨습니까? 네. 그리고는 뚝 대화가 끊어진 채 식물원을 바라보며 묵묵히 둘이는 걸어갔다. 구분을 읽고 하무룩하니 하늘과 땅은 뭉그러져 있었다. 소녀 시절에 본 어느 북구의 그림 엽서를 영심은 문득 생각했다. 그 옆에서도 하얗게 눈을 이고 걸어가는 젊은 농부 부부가 있었다. 상하의 주렴. 그런 표현 하나가 영심에게 왔다. 그 겹겹이 쌓인 흰 구슬밭을 헤치며 둘이는 말없이 걸었다. 영심은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도 영심을 바라보았다. 줄기를 이루은 눈송이가 얼굴에 내려앉기가 바쁘게 녹아버린다. 지훈은 웃었다. 영심도 따라서 조용히 웃었다. 조화를 이룬 두 개의 감정이 그 조용한 웃음 속에서 완전히 용해되고 있었다. 온갖 질곡과 기반을 망각한 순간이 두 사람에게 온 것이다. 얼굴이 젖었습니다. 이걸로
이걸로 씻으세요. 지우는 그러면서 외투 주머니에 손을 쑥 쓸어 넣었다가 다시 뺐다. 다시 뺀 손길에서 희고 푸른 손수건 2개가 잡혀 나왔다. 아, 이건 하나는 흰 수건이었고 하나는 한쪽이 타다 남은 푸른 손수건이었다. 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푸른 손수건을 집어 다시 주머니에 넣어두려는데 영심의 손길이 백어의 연동을 지니고 조용히 뻗어왔다. 잠깐만 빌려주세요. 푸른 손수건을 영심은 집어들고 펼쳐보았다. 타다 남은 언저리가 지도의 구획선처럼 불규칙했다.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다. 영심의 호흡이 가빠지며 그 가빠지는 호흡을 감추려는 것처럼 손수건으로 얼굴을 덮어 물기를 꼭꼭 찍어냈다. 제가 빨아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러려면 다시 만나야 할 것이 무서워서 영심은 손수건을 접어서 도로 내주었다. 아닙니다. 일부러 빨지 않고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러세요? 빨면 그 소녀의 향기가 없어질 테니까요. 영심은 말없이 웃었다. 지훈도 웃었다. 둘이는 또 묵묵히 눈속을 걸었다. 제 짧은 경험으로 볼 때 연심은 동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벌써 30의 고개를 넘었는데 영심 씨를 생각할 때는 꼭 철부지 어린애가 되어버리지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신비롭고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 속에서 애정의 샘물은 끊임없이 흘렀지요. 자기가 할 말을 지훈이가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영심은 그저 표현을 잃은 절실한 동감 속에서 우수수 몸소리만 치고 있었다. 애인을 잃고 저는 무척 울었어요. 고맙습니다, 영심씨. 제 마음과 너무도 꼭 같아서요. 식물원 앞까지 둘이는 왔다. 유리가 조각조각 깨져나간 식물원 안이 도깨비당처럼 어수선하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영심은 허중령을 한두 번 생각했으나 영심의 이 절실한 감정이 허중령의 존재를 오랫동안 영심의 기억 속에 남겨두지를 않았다. 눈이 참 잘 오지요. 영심의 이 한마디는 결코 자연의 어여쁨만을 칭송하는 말이 아니었다. 겹겹이 쌓인 이 구슬발의 두꺼운 장막이 밤에 있어서의 암흑의 그것처럼 영심의 감정을 순수하게 길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계와 완전히 절연을 시켜주고 있는 이 눈의 장막 속에서 영심은 현실 도피를 원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참 잘 오는군요. 영심 씨는 눈을 좋아하십니까? 네, 무척. 지훈 씨는? 저도 무척. 둘이는 후딱 걸음을 멈추고 마주 쳐다보며 또 웃었다. 제가 생각하던 영심 씨와 조금도 다름없는 영심 씨예요. 지훈 씨도 역시 조금도 다름없는. 비로소 영심은 대담하게 시선을 들어 지훈의 모습을 정면으로 빤히 쳐다보았다. 소리 없이 눈은 소복소복 그냥 내리기만 했다. 눈의 장막 속에서 둘이는 한참 마주 서 있었다. 외계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아득한 장막 속이었다. 두 사람의 머리에도 어깨에도 눈은 담뿍담뿍 쌓여 있었다. 말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 모양 두 쌍의 동공이 쳐다보고 내려다보는 그대로의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다. 식물원 앞 마당에서의 일이었다. 지우는 그때 너무나 인간적인 위기 같은 것을 후딱 전신에 느끼고 당황한 정요로 시선을 휙 돌리며 저리로 가서 좀 앉을까요? 했다. 네. 지훈의 그 당황한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영심은 지훈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비원 담장 밑에 커다란 노가지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었다.
성큼성큼 지우는 걸어가서 눈을 털고 둘이가 앉을 만한 자리를 쓰러진 나무 위에 장만했다. 지훈과 영심은 나란히 걸터 앉았다. 말은 여전히 없었다. 할 말 또한 없다. 자기네의 심경을 표현하기에는 어휘의 부족이 왔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윽한 심경 속에 고요히 잠겨있음만 갖지 못했다. 둘이가 다 서로의 존재를 자기 옆에 느끼는 것으로 행복했다. 영심 씨는 내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이 한마디를 꺼낸 데는 이유가 있었다. 나는 신도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쭉 영심 씨는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내 마음속에 살아 있었답니다. 그런 종류의 마음의 초록별은 제게도 있었습니다. 사랑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도 절실히 해보았어요. 지난 오랜 시일에 걸친 나의 절실한 기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심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영심 씨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영심 씨 옷깃에 입술을 대보고 싶은 성스러운 욕구였습니다. 영심은 불현듯 시선을 들며 가느다란 신음을 했다. 그러나 이처럼 몇 차례 만나뵈는 동안에 신앙의 대상으로만 영심 씨를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니고 있는 종교적 감정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 느낀 인간적인 위기를 지우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영심 역시 그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싸워주셔야겠어요 했다.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을 가져주셔야지요. 저도 싸우고 있는 것이니까요. 있는 것과 있어야 하는 문제가 비로소 충돌을 가져왔다. 사랑을 신앙에까지 이끌어 올릴 자신도 없거니와 또한 싸워야만 할 이유조차 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불행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온해에 서린 얼굴을 지우는 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신앙의 대상이 되었던 영심 씨가 결혼을 하는 사실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부터는 신앙의 대상만으로서 영심 씨를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닌 지성의 까다로움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영심 씨가 결혼만 하지 않았던들 혹시 제 애정은 신앙을 의미했을런지 몰랐지요. 영심은 오랫동안 잠자코 있었다. 털어놓고 보면 지훈의 말대로 신앙으로서의 사랑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오예를 지닌 몸이었다. 제가 오늘 이처럼 지훈 씨를 만나뵈러 온 것은 인간적인 애정의 경사를 영심은 호되게 채찍질하며 사람의 눈을 속이는 무슨 불순한 동기에서 온 것은 아니에요. 지훈은 안색을 가다듬었다. 그 불순한 동기에서 와주기를 지훈은 바랬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불순하다고 생각하기를 지훈은 거부했을 따름이다. 그 점 지훈 씨가 저를 오해하신다면 슬퍼요. 그러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 않고는 영심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배길 수가 도저히 없다. 어쨌든 와주신 것만이 제게는 고맙지요. 저는 이처럼 영심 씨 옆에 앉아있기만 하면 행복하니까요. 영심은 괴롭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자기의 갈 바를 하늘에 조용히 빌었다. 저희들이 갈 길은 두 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왔어요. 될 수만 있으면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취해 주십사고 그래서 온 거예요. 눈을 그냥 감은 채였다. 영심 씨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씨는 저를 만나보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영심 씨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심정과 꼭 같은 심정에서 와주신 겁니다. 인간 위에 만일 신이 계시다면 나는 온갖 성실과 진실을 가지고 이 한마디를 신 앞에 고발할 용기가 있습니다. 영심 씨, 제발 진실을 말해 주시오.
지훈 씨는 무슨 그런 불순한 말씀을. 영심은 감았던 눈을 후딱 뜨며 저는 이제 가야겠어요. 지훈 씨가 그렇게 오해를 하신다면 저는 이 이상 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좋지 못한 생각이에요. 벌써 가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시다 가셔요. 오해입니다. 제가 분명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지우는 애원을 하며 영심을 막았다. 어서 그 두 길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영심은 다소 침착해지며 진실의 불행을 지훈 씨는 조금도 생각해 주시지 않고 진실의 가치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슬퍼요. 영심 씨,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영심 씨가 슬프면 저도 슬프지요. 영심 씨는 제 몸과 마음의 연장이니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영심의 귓전에서 갑자기 울먹울먹했다. 그러나 영심은 다시금 눈을 꼭 감고 그 편을 돌아다보지 않았다. 임지훈은 영심에게 있어서도 영육의 연장을 의미하고 있었다. 저희들이 걸어야 할 두 가지 길. 영심의 음성도 차차 젖어가고 있었다. 신앙의 대상이 되기에는 제 몸과 마음은 이미 탁해 있지만 그렇지만 서로가 다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그 길을 밟음으로써 저희들이 앞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의 하나지요. 지우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묵묵히 영심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다. 지훈 씨가 그래만 주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저는 신앙생활로 들어가겠어요. 교인이 아니라도 신앙심만 있으면 된다지만 역시 하나의 형식 문제가 인간의 감정에 존엄성을 부여할 테니까요.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형식이 필요 없겠지만 형식의 속박을 필요로 해야만 하는 영심 씨의 신앙심을 나는 대단히 위태롭다고 보지요. 관념적으로는 사랑의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속박 없이는 영심 씨의 감정을 유지해 나가지 못한다는 증거니까요. 그것은 동시에 영심 씨에 대한 제 감정을 거기까지 이끌어갈 자신이 없다는 제 말을 그대로 승인하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내가 자신이 없는 것처럼 영심 씨도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라는 형식으로서 속박을 해보았댔자 저희들의 애정이 하나의 성애로서 변질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노력하자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저희들의 감정이 갑자기 변질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랜 시일을 두고 반복되는 엄숙한 형식은 인간 심리에 신비로운 감정을 줄 것만 같아요. 꼭 같은 것의 수없는 반복. 그것은 처음에는 일종의 속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통을 줄런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윽고 그것이 고통으로서 느껴지지 않고 즐거움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 즐거움의 경지는 꽃 같은 것의 수없는 반복에서 생긴 선물이라고 생각하지요. 형식이 없는 신앙심도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결국 부동적인 인간성의 약점을 드러낼 거라고. 그래서 역시 형식이 필요하다고. 이건 집의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수도의 교훈이었지요. 말은 조용했지만 영심의 마음은 울고 있었다. 자꾸만 쓰러지려는 마음의 자세를 영심은 가까스로 붙들며 아버지는 바둑을 두실 때 방을 깨끗이 치우고 바둑판 앞에 꿇어앉지요. 그러한 기도 정신과 꽃 같은 것이 종교의 정신이라고요. 자신은 없지만 영심 씨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데 다른 또 하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하나의 길, 그것은 허중령의 길이에요. 대하의 정신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윤리의 속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소화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심은 그 누구와 더불어 인생을 말하고
이상을 말하고 문학을 말하고 진실을 말해본 경험이 통 없었다. 허중령도 그렇고 유민호도 그렇고 영심이 세계와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있다면 오직 한 분,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의 인생 철학은 이미 굳을 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영심이 그것처럼 탄력성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 진실보다도 대의 명분에서 아버지는 사셨다. 그러한 영심이가 오늘 비로소 이야기의 상대자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오영심의 생활 내용은 풍부해진 셈이었다. 그렇건만 영심은 무한히 슬프고 안타깝고 괴롭기만 하다. 이야기의 상대자로서 임지훈을 발견한 것은 천행에 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골라가면서 해야만 하는 오늘의 운명이 그지없이 서글퍼지는 것이다. 개체는 죽어 없어지지만 인류는 영원히 살아있지요. 다른 사람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고 방법을 가져주셔야겠어요. 모든 생활체에는 개체의 보존과 종족의 보존을 사명으로 하는 두 개의 욕망이 있다고요. 개체는 멸해도 종족은 보존되지요. 이러한 생물학적인 사고 방법을 우리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가져야 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대화를 위하여 소화를 희생하는 정신이래야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주세요. 석가모니의 사랑을 생각해 주세요. 잔다르크의 사랑을 생각해 주세요. 헤엄도 칠 줄 모르는 어머니가 아들을 구하려고 물로 뛰어들어가는 사랑을 생각해 주세요.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병사들이 사랑을 생각해 주세요. 영심은 울고 있었다. 자기 이외의 그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이야말로 참되고 위대한 사랑이지요. 지훈씨가 만일 저를 참되게 생각해 주신다면 지훈씨의 소화를 버려주세요. 그것은 결코 속된 도덕률의 지배가 아니고 자아 확장을 의미하는 인격 완성의 길이라고. 이것은 임교수의 철학적 이론이랍니다. 영심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씻었다. 지훈도 울고 있었다. 신앙을 말하고 대화를 논하여 두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 보려는 영심의 그 극심한 노력이 지훈은 눈물겨워 견딜 수가 없었다. 영심 씨의 이야기는 잘 알았습니다. 실은 나 역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두 분의 행복을 고요히 빌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무한히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인격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 보려고 애를 써도 되지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자꾸만 영심씨 옆에 있고 싶고 자꾸만 영심씨와 이야기하고 싶고 영심씨가 내 우주고 영심씨가 내 생명이고 영심씨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면 내 손가락이 아플 것만 같아요. 아, 영심은 두 손으로 얼굴을 탁 가리우며 제가 할 말을 지훈씨는 혼자서만 자꾸 하시는 것이 슬퍼요. 나이는 제가 분명 아래인데 제 입으로 어른다운 이야기만 해야 하는 것이 슬퍼요. 지훈씨. 얼굴을 들고 영심은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씨도 어른이 되어주세요. 저도 이처럼 어른이 되었는데. 되지요. 돼요. 영심씨가 되라면 무엇인들 못 되겠어요. 어른도 되고 베드로도 되고 석가모니도 되고 공자님도 되지요. 되지요. 지훈은 돌연 영심의 손길 하나를 부여잡고 머리를 푹 수그리며 손등에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댔다. 눈물이 철철 손등을 적시었다. 아, 지훈씨는. 영심은 가느다랗게 외치며 남은 한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탁 가리워버렸다. 그 해군복의 소녀만 만나면 그 발 밑에 경건한 마음으로 꿇어앉아서 그 성스러운 옷깃에 입술을 대보겠다던 지훈의 절실하던 기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다. 꿇어앉는 대신에 나란히 걸터앉았고 옷깃 대신에 손길을 붙잡았고
입술 대신에 이마를 가만히 손등에 갖다 댔다. 그리고는 울었다. 영심 씨는 제게 있어서 성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한 성스럽고 신비로운 감정이 확실히 왔다. 사랑은 신앙 같았다.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목숨도 주고 싶었다.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치 있는 온갖 것을 흠연히 주고 싶었다. 하물며 그러한 성스러운 영심을 욕구하는 바를 왜 들어주지 못하겠느냐고 지우는 어른도 되고 싶고 공자님도 되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의 말과 관념대로 영심을 끝끝내 성녀로서 대하기에는 지훈이가 지닌 현대식 감각과 의식의 한거가 왔다. 영심의 부드러운 성스러운 신비와 함께 감각의 신비를 거스름없이 느꼈다. 그 성스러운 신비는 지훈에게 인간적인 애정의 의의를 속삭여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각기 성질을 달리하는 상극적인 신비감이었다. 끝끝내 성스러울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끝끝내 성스러울 수 없는 두 개의 대결을 의미하고 있었다. 신앙이 되기에는 영심이 손길이 너무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지훈에게 주고 있었다. 손길과 손길 사이에 피의 순환을 지훈은 느꼈다. 이 피의 순환과 아울러 감각의 아름다움을 지훈의 편에서 느끼고 있는 한 영심은 결국 지훈에게 있어서 성녀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영심의 손길을 잡고 지훈은 오랫동안 이마를 대고 있었다. 사모한다는 것은 접근을 의미하는 것일까? 접근은 소유의 직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랑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인가?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소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에서 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의 사랑도, 석가모니의 사랑도, 잔다르크의 사랑도 인류의 복지와 사회의 평화와 조국의 수호에서 오는 행복감을 소유하려는 목적의식에서 주어진 사랑이 아닐 것인가? 다만 그것이 소아의 소유를 초국한 대하의 소유 정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이 되었을 뿐 사랑의 본질에는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지우는 소유가 사랑의 유일한 속성으로 생각하는데 털끝만한 위구심도 품지 않았다. 영심씨가 참으로 원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실한 지훈의 심정이었다. 조그마한 감정의 허위도 없다. 그러나 일견 주는 것 같은 이 사랑의 말 속에는 그것을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의 목적의식이 확실히 숨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영심의 육체적 소유를 의미해도 좋았고 정신적인 소유를 의미해도 좋았다.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임지훈은 오영심에게 행복감을 소유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유 관념이 없는 곳에 애착은 있을 수 없다. 애착이 없는 곳에 애정의 바라도 또한 있을 수 없다. 정말로 그렇다면 지훈씨, 다시는 저를 만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영심은 자꾸만 운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소원입니다. 영심씨가 지금 그처럼 슬피 울고 있는 것은 저와 만나고 싶어하는 충분한 증거가 아닙니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우는 것이지요. 아, 지훈씨는 어린애 같은 말을. 어린애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영심 자신이 철부지 어린애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마침내 왔다. 얼굴을 가리웠던 한편쪽 손길이 지남철에 끌리는 쇠붙이 모양 저절로 뻗어가며 자기 손등에 이마를 대고 있는 지훈이 머리에서 한 무더기 쌓인 눈을 조용히 털어주었다. 쓰다듬어 주기도 했다. 허세는 같다. 어른도 없고 신앙도 없다. 허세는 같다. 질곡도 같다.
있는 것은 다만 하나의 인간적인 절절한 접근의 욕구였다. 인자스러운 어머니는 귀여운 어린애의 머리를 곧잘 쓰다듬어 준다. 그러한 감정이 영심에게 절실히 온 것이다. 잠옷 그 어린애가 30대의 이성이었을 따름이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자기도 울면서 하는 영심의 말이었다. 지우는 손길을 놓고 얼굴을 들었다. 눈은 그냥 내리고 있었다. 눈물인지 설물인지 둘이의 얼굴은 흠뻑 젖어 있었다. 영심의 얼굴에서 화장이 죄 벗겨졌다. 영심은 손수건으로 얼굴의 지분을 닦아냈다. 핏기 없는 흰 피부가 아른아른 들여다 보일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연못가를 향하여 걸어 내려가면서 지우는 물었다. 어떻게 하면 좋다고? 그건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외투 밑으로 드러난 영심의 자주치마가 홈박 젖어 있었다. 스케이트를 타던 학생들이 하나 둘 사라졌다. 예상 밖으로 눈이 내려 지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대화적 정신이라든가 신앙생활이라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영심씨를 단념할 자신은 정말 제게는 없습니다. 단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애정의 자세라고 생각하셔야지요. 그것을 애정의 자세라고 생각하기에는 제 소피즘의 부족을 느끼지요. 그것은 애정의 소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취해지는 현실 도피일 따름이니까요. 영심씨는 저더러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잔다르크의 위대한 사회애를 생각하라고 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은 인류나 민족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인 메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정신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남녀의 애정의 대상은 오직 한 사람의 육체와 영혼입니다. 그 단 하나의 영육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국한되어 있지요. 연애에 있어서의 대화의 정신이란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지만 설사 그런 것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오로지 단념의 자세일 뿐입니다. 그것을 도리어 훌륭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소피스트들 뿐이지요. 그렇게 해서 인간 생활의 갈등을 방지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륜가의 설교일 따름입니다. 영심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좋을까요? 죽음의 길밖에 더 있겠어요? 영심은 진정으로 죽고 싶었다. 죽어버리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영심씨는 말했습니다. 죽음보다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만 하지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오직 진실을 위하여 용감히 걸어나가는 길입니다. 진실. 잠꼬대처럼 영심은 중얼거렸다. 진실이란 무엇인가요? 걸음을 멈추고 영심은 빤히 지훈을 쳐다보며 또 한숨을 지었다. 영심씨의 그 한숨 소리입니다. 영심씨의 눈물입니다. 영심씨의 그 지극한 온해의 얼굴이 바로 진실 그 자체입니다. 아, 저는 영심은 다시 걸음을 옮기며 저는 용기를 내십시다. 진실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군더더기요. 장식이요. 부대물로서의 존재 가치밖에 없습니다. 영심씨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죽음보다 더 힘든 일이겠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더 세야만 하지요. 못을 지나 정문을 멀리 바라보는 지점까지 둘이는 왔다. 이제 저는 가야겠어요. 영심씨, 내일 한 번 더 와주세요.
안 되겠어요.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 되풀이겠지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만도 저는 행복합니다. 내일만, 내일 하루만, 그리고는 영영 만나지 않겠어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오지요. 아닙니다. 신명께 맹세를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만. 오늘 저는 열심히 돌을 닦고 수양을 쌓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영심씨가 되라는 성인 군자가 되어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뇌에 찬 미소 하나를 영심은 쓸쓸히 웃으며 정말 내일 하루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어른이 돼주세요. 되고 말고요. 되겠습니다. 정문을 향하여 둘이는 묵묵히 걸어나갔다. 33. 이별의 곡. 영심은 집으로 돌아오자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없이 외투만 벗어 걸고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자 책상 머리에 탁 엎드려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소리를 내어 오랫동안 흐느껴 울고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온 자신이 자꾸만 서글퍼졌다. 자기는 왜 어른다운 이야기만 그처럼 길을 쓰고 늘어놓고 왔느냐고. 그 마음의 초록별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더냐고. 잔인하리만큼 표독한 자기의 그 가지가지의 말들이 그지없이 얄밉고 한없이 영심은 원망스러웠다. 대화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있는 것은 오직 그리움 뿐이었다. 별도 좋고 태양도 좋고 꽃도 좋다. 그 별과 그 태양과 그 꽃이 내게 좋아야만 나도 좋은 것이다. 아, 어린애의 철부지를 지닌 그 눈물겨운 애정의 말들. 자기 옆에 그저 앉아만 있으면 무한히 행복하다는 지훈의 그 어리디 어린 말들이 영심의 영혼을 무섭게 흔들기 시작하였다. 나는 영원히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의 앞에서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려는가.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영심의 심신을 폭풍처럼 습격해왔다. 별이여 대답하소. 태양이여 대답하소. 그러나 하늘과 땅은 아무런 계시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것이 하늘이 오직 하나인 사연인 양 눈만 자꾸 내려 퍼붓고 있었다. 저처럼 무심한 하늘도 뜻만 있으면 그 눈의 한 송이가 땅을 그리워하는 하늘이 사람의 편지와도 같다고. 영원히 자기 가슴속에 파묻어 두어야만 하는 가지가지의 말들이 이윽고 검푸르게 이끼가 끼고 녹이 쓸 것이 무한히 슬펐다. 지훈, 지훈, 임지훈. 마음속으로 지훈의 이름을 애달프게 부르고 있는데 아래층으로부터 아버지의 목소리가 굴러 올라왔다. 영심아. 네? 영심은 후딱 눈물 어린 얼굴을 들었다. 너 무엇하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내려와서 바둑이나 한 판 두어볼까? 바둑을 둘 겨를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 그 무심한 생념이 다소 한스럽기는 하였으나 얼마나 갑갑했으면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 네, 이제 옷 갈아입고 곧 내려가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옷을 갈아입고 얼굴을 고치고 아버지 방으로 내려갔다. 아버지는 벌써 바둑판을 깨끗이 닦아놓고 단정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심 선생이 요즘 수가 좀 약해진 것 같던데 6목만 놓아보는 것이 어떻소? 5목만 놓겠습니다. 4목을 놓던 영심이었다. 그 영심이가 결혼식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수가 파년이 약해졌다. 그 원인을 오진국 씨는 결혼 생활에 있다고 보는 것이었다. 바둑을 두는 동안 영심은 애써 얼굴을 폈으나
마음의 온해를 숨길 수가 도저히 없다. 때때로 시선을 들어 아버지의 그 근엄한 얼굴을 죄인처럼 후딱 쳐다보곤 하였다. 삼강오륜의 가르침과 부창부수의 일부 종사의 길을 영심은 이 아버지에게 배우고 자랐다. 그러한 영심이가 오늘 아버지와 남편의 눈을 속이고 남편 아닌 딴 사나이에게 손길을 잡혔을 뿐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의 의사로 그 사나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것은 이미 간부와 간부의 미래를 의미하는 간음의 행동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영심의 바둑은 자꾸만 어지러워졌다. 뜻하지 않은 실패를 영심은 되풀이하고 있었다. 난심은 필패라고 했소. 영심 선생, 오늘은 다소 마음이 거칠은 모양인데 어떻게 된 노릇인가요? 오진국 씨는 그러면서 영심을 바라보았다. 영심은 당황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역발산 기계세하던 항우장사 초패왕도 운이 없으면 폐허 오강이라고 인간의 운명을 소중히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은 어느 분이신데요? 길을 쓰고 하는 영심의 대꾸였다. 좋은 말씀이요. 운명을 안다는 것은 천명을 받음이요. 천명을 받을 줄 안다는 것은 인간 수업의 최대 이상이지요. 우회우회여 그대를 어이하리 오호라 오호라. 무심중 흘러나온 아버지의 이 최후의 영탄에서 영심은 불현듯 지훈을 생각했다. 한고조 패공과 형을 다루어 오강에서 패전한 항우 초패왕이 초희 우미인을 부여안고 차마 죽지 못해서 부른 애달픈 연가의 한 구절이다. 우여 우여 그대를 어이하리. 지훈 지훈 지훈. 지훈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보며 애달퍼하는 자기 심정과도 흡사한 것이라고 아버지는 마치 자기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영심은 무섭다. 차마 혼자 죽지 못해 하는 초패왕의 그 다급한 안타까움이 영심은 저희 일만 같았다. 바둑은 두 판으로 끝을 막았다. 두 번 다 참패를 한 영심을 향하여 마음이 다소 평화롭지를 못한 것 같오. 2, 3일 수양하면 평온이 오겠지요. 그런 말을 하면서 오진국 씨는 딸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우수의 빛을 물끄러미 골라본다.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못한 탓인가? 희노애락의 빛을 가볍게 안색에 나타내는 것은 여자의 부덕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러한 아버지의 교훈을 영심은 어려서부터 받고 자란 몸이다. 아니에요. 아버지의 수가 갑자기 느신 탓이에요. 영심은 바둑판을 치우면서 그렇게 말하여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렸다. 말인즉 그럴듯하지만 그것은 부당한 말이다. 갑자기 줄 수는 있지만 갑자기 늘 수 없는 것이 바둑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수도의 길에도 통하는 것인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수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참패를 반드시 돌려드리겠어요. 좋은 말이야. 자기 자신의 극계하는 길만이 오직 하나인 수도의 길이니까 올라가 쉬어라. 네, 그럼. 영심은 다시 2층으로 물러나왔다. 물러나오면서 영심은 자기 자신의 이기는 길을 결정적으로 택하고 있었다. 내일 최후로 지훈을 만나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청산할 것을 마음 깊이 영심은 각오하였다. 그리고 내일 밤으로 자기의 불미로웠던 행동을 남편과 아버지 앞에 깨끗이 아뢰므로써 속죄의 뜻을 표하려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아버지와 이 남편의 옆에서 단 하루의 삶도 유지할 수가 도저히 없다. 그날 밤 영심은 곤히 잠든 남편이 머리맡에 꿇어앉아 가만히 머리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맹세를 하였다. 제 마음은 약했습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저는 내일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밤 사이에 눈은 멎었다. 영심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였다. 하늘은 화난 사람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흐린 날씨였으나 추위는 그리 맵지 않았다. 영심의 굳은 결심이 한결 마음을 거뜬하게 하였다. 늦 조반을 먹고 남편은 또 외출을 하였다. 후방 전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11시 반에 영심은 집을 나섰다. 어제 눈에 치마와 버선이 젖어서 하는 수 없이 양장을 하고 나섰다. 영심이가 집을 나선 지 5분도 못 되어 유민호의 자동차가 영심의 집 앞에서 멈추었다. 5분 차이로 유민호와 대면하지 않게 된 것은 영심에게 있어서 우선은 다행한 일이었다. 오늘따라 영심은 경화권 마당으로 해서 명륜동 전차 정류장으로 나가는 길을 버리고 창경원 담장 및 지름길을 택했기 때문에 유민호의 눈에는 다행히도 띄이지 않았던 것이다. 유민호는 양과자 한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진국 씨가 유민호를 맞이하였으나 들어오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다. 과자를 내놓고 마루 아래 선 채 유민호는 인사를 하였다. 영심 씨가 결혼을 하셨다고요. 청첩이 없어서 통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진국 씨는 잠자코 있었다. 허영은 후방으로 전근이 되었습니까? 국방부 총무국에 자주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전근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영심 씨는 어디 나가셨는가요? 인제 방금 나갔네. 경화관 마당에서 보았을 텐데. 아, 그렇습니까? 실은 결혼식에도 참석을 못했고 다소 송구스러워 제 성의만을 표하고 싶어요. 유민호는 외투한 주머니에서 금일봉을 공손히 내놓았다. 일금 20만 원의 보증수표가 들어있는 봉투인 줄은 오진국 씨는 물론 알 길이 없었다. 감사하네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넣어두게. 무슨 말씀을 선생님은 제가 미리 좀 알았으면 다소의 힘이 되어드렸을 것을. 자네에게 축하금을 받아도 좋을 그런 결혼식이 못 되니까. 그렇게 굳이 사양을 하다가 오진국 씨는 그러한 자기가 너무 소심한 유인같이 생각해워서 문득 봉투를 집어 알맹이를 꺼내보았다. 20만 원? 오진국 씨는 다시 수표를 봉투에 넣어서 유민호 손에 가만히 집어주며 기천원이라면 모르지만 이건 분명 축하금이 아니고 이 오진국을 저울질해 보는 금액이야. 가지고 가게. 선생님, 제 성의를 왜 그처럼 오해를 하십니까? 어서 가지고 가게. 자네의 신세는 이미 많이 지고 있는 몸이야. 그것만도 마음이 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오진국 씨는 제 손으로 문을 닫아버렸다. 그 닫아버린 창문을 유민호의 눈초리가 무섭게 쏘아보고 있었다. 그럼 선생님,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다. 오늘 유민호가 오진국 씨를 찾은 것은 별다른 깊은 의미가 있어서 취해진 행동은 아니었다. 저번에도 한 번 경제적 원조를 하겠노라고 찾아온 유민호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경제적 원조를 쾌히 받을 오진국 씨가 아님을 유민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속으로는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고 체면은 체면대로 채울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취해보는데 입맛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오진국 씨의 마음을 저울질해보는 한낱 낚시질과도 같은 도락이었다. 미끼를 던져서 안 물리면 안 물리는 대로 손해는 없는 노릇이었고 물리면 물리는 대로 유민호에게는 재미가 있는 것이다. 고기가 상당히 완고해 나서 차를 타고 명륜동 전차 정류장으로 빠져나오면서 유민호는 유쾌히 중얼거렸다. 영심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나왔으면 수지는 맞을 텐데. 눈 깜빡할 사이에 체정주를 잃어버린 유민호였고 인국 엄마마저 놓쳐버린 유민호였기 때문에
어지간한 유민호도 요즘에 와서는 마음속이 다소 비어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심의 얼굴이라도 한번 바라보고 왔으면 소비된 가솔린 대금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마담 로우즈도 이제는 냄새가 났다. 그것은 저번 날 저녁 성난의 입으로부터 마담이 자기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한마디를 들었을 순간부터였다. 임신한 타이피스트 박미경의 처소를 찾을 만한 성의도 또한 없다. 부산 본점서 무주임의 아내는 두 번도 만나보기가 싫었다. 그래서 유민호는 어제 부산 대청동으로 김호경에게 전보를 쳤다. 하루바삐 서울로 올라와서 살자는 전보였다. 김호경만은 아직도 유민호가 입맛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3년에 걸친 김호경과의 동거 생활에서 유민호는 실증보다도 도리어 니코틴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천하일품이야. 김호경의 육체를 불현듯 연상하며 창경은 담장을 끼고 대학병원 시체실 앞까지 다다랐을 때였다. 아, 저건 영심이? 유민호는 소리를 내어 외쳤다. 영심이가 걸어가고 있었다. 시계를 들여다보며 창경원 문을 향하여 영심은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영심이가 스케이팅을 시작했는가? 남녀 중학생 서너시 스케이트를 들고 메고 영심이 뒤로 따라 들어가서 표를 산다. 그러나 영심은 스케이트를 들지 않았다. 가솔린 값은 충분히 됐다. 서서히 몰고 있던 차를 유민호는 멈추었다. 그리고는 핸들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차에서 내렸다. 어제와 꽃같은 코스를 둘이는 걷고 있었다. 지훈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쓸어낸 스케이트장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유민호는 얼음 위로 내려가서 학생들 속으로 자기 몸을 감추어 버렸다. 둘이가 걷는 코스는 결국 이 연못을 중심으로 삥 돌아 나오게 된 길이어서 학생들의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면 둘이의 행동을 빤히 올려다볼 수 있는 유민호의 위치였다. 사나이의 모습에 낯이 익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마담 로우즈의 방에서 본 정릉 계곡을 배경으로 한 성난이 사진 속의 인물인 임지훈인 줄로 알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어쨌든 흥미거리인걸. 가솔린 값쯤의 문제가 아니었다. 고급차 한 대쯤은 손쉽게 내던져 손에 넣기 힘든 흥미거리라고 유민호는 지금 망원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두고 봐야만 알 일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영심이가 이럴 줄은 실로 천만외의 일이었다. 여자를 가리켜 신비로운 동물이라고 간파한 것이 누군지는 몰라도 선각자임에는 틀림없다고 자기의 여성관이 아직 여물지 못했던 것을 유민호는 지금 보충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여자는 사성의 동물이야. 자기의 지론을 한 번 더 확인하며 마음의 허리띠를 유민호는 졸라매는 것이다. 식물원 앞으로 해서 둘이는 수정각 뒷길을 삥 돌고 있었다. 어제 걸터 앉았던 노가지 나무 옆을 그대로 지나쳐 연못과 오솔길을 둘이는 걸어 내려왔다. 사람의 발자국은 하나도 없는 새 눈길이었다. 왜 그처럼 눈길을 걸어야만 하는지 더욱더 유민호에게는 흥미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윽고 둘이는 못을 삥 돌아 근정전 뒷길로 걸어 올라갔다.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헤어진다는 말이지요? 네, 그럴 수밖에. 깊은 한숨 소리가 둘이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어른이 돼가지고 오신다고 어저께 그처럼 굳은 약속을 하셨는데. 되겠습니다. 영심씨의 소원이 진정으로 그러시다면 어른이 되지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영심씨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제 힘이 모자라지요.
성실한 진실이면 움직여 주실 줄로 믿었던 영심 씨였습니다. 지훈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제 마음을 못 알아주실 지훈 씨가 아니실 텐데. 영심이도 운다. 알지요. 잘 알고 있지요. 그러시담 제 청 들어주세요. 듣겠습니다. 다시는 어리광을 부려서 영심 씨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근정전 뒤뜰에 눈을 하얗게 인 5층 탑이 한 기둥 서 있었다. 탑 곱지요? 영심의 외로운 마음이 자연을 그리워했다. 곱군요. 실감을 상실한 대답을 지우는 했다. 그렇지만 제게는 이제 아무런 것도 고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보기 싫어졌지요. 영심 씨를 잃어버린 탑이 무엇가 그리 고울까요? 꽃도 미워지고 새도 미워지고 마음의 오아시스이던 창경원 연못도 이제는 미워졌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어린애처럼 씻으며 생각하면 영심 씨는 저보다도 더 괴로우실 줄 알아요. 나는 지금 영심 씨 한 사람만을 그리워하면 되지만 영심 씨에게는 허중령이 있으니까요. 아, 그런 줄을 아시면서 와락 눈물이 솟구쳐 나와 영심은 앞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영 만나지 않겠습니다. 영심 씨, 그럼 되지요? 어린애를 달래듯이 지우는 끼웃하고 영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럼 되지요. 영심은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걸었다. 발길을 덮는 눈길이었다. 눈 속에 파묻힌 돌 하나를 밟고 영심의 하이힐이 퉁그러졌다. 팔 하나를 붙들고 균형을 잃은 영심의 몸을 지우는 부축했다. 영심씨, 이제 울지 말아요. 영심의 팔을 부축하고 지우는 걸었다. 저도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영심을 위로하는 편에 지우는 이미 서 있었다. 위치가 바뀌어진 것이다.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영심 씨를 이 이상 더 괴롭힌다는 건 확실히 죄악이지요. 울지 말라면 더 울고 싶다. 영심은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흐느끼는 얼굴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근정전을 조금 지나친 쓸쓸한 습세였다. 가지마다 눈을 하얗게 인 이름 모를 나무들이 둘이의 주위에는 있었다. 몸조심하셔서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영심은 쫙쫙 운다. 영심씨가 읽어만 주신다면 그것으로 저는 행복을 삼겠습니다. 영심의 팔 하나를 부축했던 지우는 남은 손으로 영심의 남은 손길을 가만히 쥐어보며 영심씨의 말대로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애인의 후편을 쓰겠습니다. 만나지는 못하지만 저는 항상 영심씨 옆에 앉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마워요, 지훈씨. 영심의 자세가 앞으로 쓰러져 오는 것과 지훈의 몸이 맞받아 끌려 나간 것은 거의 동시의 일이었다. 영심의 어깨 위에서 지훈은 울었고 지훈의 품속에서 영심은 흐느꼈다. 무섭게 흐느꼈다. 그 울음과 그 흐느낌 속에서 둘이는 똑같이 새로운 또 하나의 죄악을 창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절실히 느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한 오늘의 이 서글픈 이별이건만 이 이별이 두 사람에게 지금 새로운 죄를 창조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죄악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헤어진다는 것은 확실히 죄악입니다. 지훈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지훈씨.
지훈의 품속에서 영심의 억압된 목소리가 흐느낌과 함께 솟구쳐 나왔다. 노력을 하다가 노력할 대로 노력을 해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영심은 또 한참 늦게 울다가 지금까지는 어디서 사는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지금은 제 노력이 정말로 끊어질 때 저는 지훈 씨를 찾아갈 테예요. 아, 영심. 그러니까 지훈 씨도 이상 더 노력이 불가능할 때는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세요. 아, 영심. 내 생명이요. 내 우주인 오영심이다. 줄기찬 외침과 함께 지훈은 무섭게 몸부림을 쳤다. 영심은 마침내 애정의 자세를 드러내고야 말았다. 어제처럼 말을 골라서 할 이유가 영심에게는 이미 없다. 지훈의 품에서 이윽고 영심은 가만히 빠져나오며 지훈 씨 알으셨죠?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서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영심은 가만히 얼굴을 쳐들고 나서 이제 나가요. 둘이는 눈물을 거두고 근정전 앞들로 묵묵히 나섰다. 돌다리를 건널 때 영심은 문득 생각이 난 듯이 혹시 저희들에게 무슨 불행이 있어서 죽음이 올 때는 그때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지우는 후딱 영심의 안색을 살펴보았다. 죽음에 대한 그러한 의구심은 둘이 다 상대편에서 느끼고 있었다. 영심,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증거예요. 둘이는 묵묵히 창경원을 나섰다. 이제 가세요. 영심 씨가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 좀 서 있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서 있겠습니다. 영심이가 마침내 졌다. 지훈을 빤히 쳐다보며 그럼 지훈 씨 영원히 안녕히. 그리고는 한 번 더 다사로운 눈인사를 영심은 하고 나서 획 돌아서 갔다. 한 번도 뒤는 돌아보지 않고 밑 눈길을 빠른 걸음걸이로 사라져 갔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지우는 오랫동안 창경원 앞 한길에 우두머니 서 있었다. 입술이 삐쭉삐쭉 이그러지며 눈물이 수루루 두 볼을 미끄러져 내렸다. 굽은 장갑을 끼고 영심의 뒷모습이 사라지려는 무렵에 신사 하나가 창경원 문을 나섰다. 멍하니 서 있는 지훈과 조그맣게 담장 밑을 돌아가는 영심의 뒷모양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윽고 멈춰 놓았던 차를 운전하여 곧장 원남동 쪽으로 천천히 달려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영심이가 사라진 쪽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이윽고 발꿈치를 돌려 원남동 정류장까지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우르르 전차가 들어닿았다. 목적 없는 전차를 꿈결처럼 지훈은 탔다. 지구의 넓이만큼 전차가 달려주었으면 했다. 그러나 을지로 사가에서 전차는 부득부득 지훈을 한길가에 부려놓았다. 갈 데는 없다. 지훈은 무턱대고 걸어갔다. 어디를 걷는지 지훈은 몰랐다. 이처럼 외로운 길을 왜 혼자서 걸어야만 하느냐고 지훈은 영심이가 자꾸만 원망스러워졌다. 영심이와 함께 활개를 치며 이 거리를 걸어볼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왼쪽편 국도극장에서 사람들이 밀려나오고 있었다.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이 영화 구경을 다니는 군중이 지우는 부럽기 한이 없다. 아, 선생님. 여성의 목소리 하나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비교적 밝은 목소리였다. 돌아다 보니 성난이었다. 성난의 옆에 정주도 서 있었다. 정주는 말이 없이 공손히 인사만 했다. 구경 오셨댔어요? 성난이가 따라오며 명랑한 표정을 하고 물었다. 아니요. 지우는 물끄러미 두 여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한두 번 인사쯤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같은 지훈의 흐린 표정이었다. 정주 언니가 하도 고독해해서 제가 극장 구경 데리고 왔어요. 성난이도. 정주는 곱게 성난을 흘겼다. 선생님. 네. 아니 선생님도 대답이 왜 그처럼 고루해요? 성난은 여전히 명랑하다. 선생님, 저희들에게 차 한잔 사주실 친절 베풀어 주시겠어요? 사드리지요. 셋은 다방을 찾아 걸어갔다. 원기가 통 없어 보이는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조금만 명랑하세요. 지우는 대답을 않고 묵묵히 걸었다. 선생님이 그처럼 무뚝뚝하시면 저희들이 무슨 죄나 진 것 같잖아요. 정주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다. 지훈을 대신하여 웃어주는 웃음 같았다. 창경원에서 헤어진 애인 아직 못 찾으셨어요? 아이 성난이도. 정주가 옆구리를 콕 찔렀다. 그럼 어때? 정주를 성난은 반박하고 나서 아직도 못 찾으셨담 저희들이 협력해서 찾아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우는 그냥 걷기만 했다. 이윽고 조그만 다방 하나를 한길가에 발견하고 셋은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을 위하여 성난은 위스키티를 청했고 자기네들은 홍차를 주문했다. 두 여성 앞에 지훈은 우두머니 앉아 있었다.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 꾸벅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주씨, 출판기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주는 다소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저는 그 대신 축사를 보내드렸어요. 성란이가 옆에서 일부러 샘을 내보였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또 성란에게 고개를 숙였다. 차가 왔다. 지우는 위스키티를 절반이나 훌훌 마셨다. 목이 갈하다. 정주 언니 보고를 들음 암만 해도 그 무슨 중령 부인이 애인같이 생각된다고요. 애도 참. 정주가 또 얼굴을 붉히며 성난을 막았다. 지훈이 후딱 시선을 들었다. 여성들은 육감이 빠르답니다. 더구나 정주 언니처럼 선생님을 아직도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여성에게는. 성난이가 자꾸만 그런 말만 하면 난 갈 테야. 일어나는 정주를 성난은 부득부득 끌어안쳤다. 그러나 표정이나 말처럼 성난의 마음은 박제를 못했다. 어쨌든 단 하루 동안이나마 부부가 아니었더냐고. 모든 것을 주고받은 둘이의 비밀이 전설처럼 희미했고 어제처럼 생생했다. 그 생생하면서도 지극히 희미한 기억의 틈사리를 타고 한오락 신비로움 같은 것이 성난에게 왔다. 다사로운 신비감이었다. 성난은 갑자기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러한 울음이 자신의 발랄한 포즈와는 어울리지가 않았기에 울음은 성난의 가슴속에서만 서글픈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저도 그 여자 한번 봤어요. 언젠가 임 교수와 같이 타고 온 차 안에서. 얌전한 사람이던데요. 오해를 하지 마시오. 그이는 남의 부인입니다. 지우는 비로소 변명을 했다. 글쎄 오해람 다행이지만요. 성난이는 알지도 못하고.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같아서 정주는 질색을 했다. 성난씨. 지우는 이윽고 표정을 가다듬었다. 네? 저는 성난씨에게 인간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한참 동안 성난은 잠자코 앉아 있었다. 죄는 제가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모두가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이 약간 틀려진 게 아닌가요? 보상할 수만 있으면 그럴 생각으로 있지만 현재의 저로는 보상할 방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성난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따름입니다. 빌어주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구태여 힘든 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성난은 쓸쓸히 웃으며 그보다도 집에 가끔 오셔서 생선 요리나 좀 하세요. 소설이나 써가지고야 제 돈 내고 요리집에 가겠어요? 참으로 좋은 말을 성난은 했다고 지우는 그 한마디가 자기의 구미에는 딱 들어맞는 것이다. 정주 언니도 가끔 오지요. 셋이서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우리 한번 하하 웃어봐요. 성난 고맙소. 성난의 그 재치 있는 인사가 지훈에게는 진정 고마웠다. 그러다가 좋은 신랑감이라도 있음 저 중신 좀 들어주세요. 선생님이 중신을 드신다면 나 무조건 승낙할 테예요. 지훈은 비로소 가느다란 미소를 입가에 지었다. 이런 것이 다 성난의 좋은 점이라고 지훈은 애써 성난에게 좋은 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허술한 자유보다도 탐탁한 속박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러한 성난의 성장을 지우는 저욱이 놀라고 있는 것이다. 다방을 나서서 셋은 묵묵히 을지로 입구까지 걸어왔다. 성난과 정주는 명동 쪽으로 가야만 한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저 저기 좀. 무척 쓸쓸해 보이셔. 저희들 세 사람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고독해 보이셔. 웬일일까요? 그러면서 성난은 손을 내밀었다. 악수하고 헤어져요. 지우는 가만히 성난이 손을 잡았다. 생선 요리와 정주 언니와 그리고 성난이와 저희 집에 오시기만 하면 이 세 가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지요. 쓸쓸해서 정말로 견디지 못하시면 오세요. 다소의 위안이 되실는지 몰라요. 고맙소. 성난은 악수를 풀며 정주 언니와도 악수를 하셔야지. 정주의 손 하나를 성난은 끌어당겨 지훈이 손길에 쥐어주었다. 제일 쓸쓸한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그 다음으로 쓸쓸한 사람은 정주 언니일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악수하셔요. 성난은 옆에서 주석을 달았다. 정주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정주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됐어요. 악수가 너무 길다는 건 한국인의 상식 부족을 말하는 거니까요. 최후까지 성난은 마음의 울음은 보이지 않았다. 안녕히, 안녕히. 둘이는 명동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암은 걸음도 채 못 가서 성난은 획 돌아서면서 손을 흔들어 보였다. 바이바이 미스터 지훈. 허수아비처럼 지훈은 한길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다. 화염 속에서 그날 밤 허정욱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돌아왔다. 취기가 있을 때는 장인 오진국 씨의 방에는 얼씬도 않고 2층으로 올라가 버리는 허정욱이었다. 장인이라는 생각보다도 은사라는 관념이 허정욱에게는 한층 더 강렬히 작용하고 있었다. 영심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20만 원의 축하금을 갖고 왔더라는 유민호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어디까지나 엉큼한 작자야. 누구의 마음을 떠보려는 심산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유민호를 그대로 돌려보낸 장인을 우러러보며 선생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허정욱은 여전히 오진국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영심은 남편의 자리를 깔아주며 모든 것을 성실한 남편에게 고백을 하여 남과 아울러 자기 자신에게 거짓 없는 인생의 자세를 취하고자 결심은 하였으나 막상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하기가 영심은 무섭다.
아무런 것도 모르는 이 남편에게 격분과 절망을 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이어 영심은 좀처럼 입을 열 수가 없다. 진실의 불행을 영심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절실히 느끼는 것이었다. 자기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남편의 마음은 영원히 평온할 것이 아니냐고. 허위의 효용이 인간의 행복과 이처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어젯밤 영심이가 신명께 맹세한 것처럼 어쨌든 자기는 오늘 이기고 돌아왔다. 자기 자신의 이기는 길만이 인간 수업의 최고 이상자라는 아버지의 교훈을 충실히 이행하고 돌아온 것이다. 이미 지훈과는 영원한 이별을 짓고 온 영심이었다. 다시는 그러한 불미로운 행동이 자기에게는 있을 수 없다. 말로는 비록 둘이의 노력이 불가능할 때는 찾아오고 찾아가자고 했다. 그러나 영심에게 있어서 노력의 불가능이란 죽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영심이가 이처럼 망설이고 있는데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는 소리가 났다. 취기가 있으면 곧 잠이 들어버리는 남편이었다. 내일 밤으로 어쨌든 영심은 자기의 고백을 연기할 수밖에 없이 되었다. 그러나 내일 밤이 와도 진실의 불행과 허위의 행복 속에서 자기 고추는 오늘 밤과 마찬가지로 망설일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여 남편의 벌을 받기는 쉬웠다. 그 남편이 받는 불행한 충격이 영심은 무서운 것이다. 어쩌면 좋아. 이러한 난관이 자기 앞길에 가려놓여 있을 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영심이었다. 모든 것을 고백만 하면 될 줄 알았던 단순한 생각이 비로소 눈을 부비는 것이다. 영심은 이윽고 남편이 잠자리에 손질을 하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영심은 우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있는 대로 이야기하여 자기 거취에 대한 모든 적절한 지도를 받기로 결심을 했다. 할머니는 아랫방에서 이미 잠이 들어 있었고 아버지는 전등 밑에서 주역을 펼쳐 들고 있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셔요? 영심은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공손히 꿇어 앉았다. 책에서 시선을 들며 영심 선생이 아마도 어제의 복수전을 하러 온 모양 같은데 아버지는 주역을 문갑 위에 올려놓았다. 바둑을 두자면 어린애처럼 기뻐하시는 아버지였다. 아니에요, 아버지. 영심은 잠시 시선을 둘 곳을 찾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영심은 고개를 가만히 숙였다. 응? 마음이 너무 고르지 못한 영심인 줄은 오진국 씨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심이가 이처럼 어두운 표정으로 아버지 방을 찾아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생겼니? 오진국 씨는 애정을 가지고 물었다. 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 네, 죄를 짓고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해 나가지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무슨 말인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아라. 오진국 씨는 안색을 가다듬었다. 영심의 긴 이야기를 오진국 씨는 끝까지 침묵으로 듣고 있었다. 태산이 무너져도 동하지 않은 오진국 씨의 태도였다. 불혹을 지나 이미 1000명을 받든 오진국 씨의 귀는 사리에 닿기만 하면 거역하지 않으려는 이순의 연륜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김없이 잘 말해주었다. 그러나 오진국 씨의 음성은 떨고 있었다. 그 목소리의 떨림을 딸에게 보인 것이 다소 마음에 걸려 오진국 씨는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장해, 영심은 과연 내 딸이다.
그러면서 오진국 씨는 눈을 지그시 감아버렸다. 벽에 등을 기대고 또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무릎을 짚은 오진국 씨의 한쪽 주먹이 가느다랗게 떨고 있었다. 바로 임 교수 아들이, 그 소설책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들이었다는 말이겠다. 신음과 영탄이 한데 얹어무려진 비장한 목소리였다. 일부 종사의 미덕을 가르쳐 주신 할머니에게 베일 낯이 없고 삼강 오륜의 길을 깨우쳐 주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영심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울었다. 너희 그 극심한 마음 고생이 측은하다만 네게 한 가지 잘못이 있다. 너는 끝끝내 지훈을 만나지 않았어야만 하는 것이다. 동기는 여하튼 만나서는 아니 되었다. 제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나려 갔던 동기대로 오늘 깨끗이 헤어져 왔습니다. 용해, 그러나 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쁜 놈 같으니라고. 제 입으로 축사까지 해준 친구의 부인을 꿰어내려고 이러쿵저러쿵. 꾹 참고 있던 오진국 씨의 분노가 조금씩 머리를 들기 시작하였다. 10번 찍어서 꺾이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꺾이는 편보다도 꺾는 편에 죄는 있는 거다. 임 교수를 내가 만나마. 글을 쓴다기에 선비로 알았더니 유부녀를 꿰어내는 패륜이 자식 같으니. 분에 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아버지였다. 아버지, 이왕 무사히 지내버린 일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기를 영심은 진심으로 원했다. 아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 녀석이 또 너를 꿰어낼 것이 분명해. 임 교수가 마다하면 내가 대신 교훈을 시키고 오마. 너희들이 심정을 내가 못 알아보는 바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쨌든 친구의 부인이 아니야? 사내 대장부가 정에 못 이겨 인간의 의리를 못 알아본다면 개 돼지보다 나은 게 무엇야. 임 교수는 지금까지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고? 오진국 씨의 주먹이 차차 더 폭넓게 떨리고 있었다. 네 남편에게는 아무런 말도 마라. 네 뜻이 이미 그처럼 훌륭한 이상 허군의 마음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 고래로 부도라는 것은 남편의 심내를 덜어 남편으로 하여금 뜻한 바를 잘 받드는 데 있는 것이다. 잘못 건드려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것보다는 그대로 덮어두고 자기의 실행을 보상하는 길을 취해야만 할 것이다. 알겠니? 네, 알아들었습니다. 임 교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건 내일 몇 시쯤인고? 저녁 무렵이면 댁에 계실 거예요. 내일 저녁 내가 다녀오마. 네 남편에게는 그저 인사차로 간다고 그래 두어라. 네. 글을 쓴다는 놈이 남의 유부녀를 깨어내? 간사한 놈 같으니. 그것만이 오진국 씨는 분하다. 이후에라도 만일 그놈이 또다시 그런 꾀임수를 쓸 때는 내게 꼭 알려다오. 내가 다시 가마. 알아듣겠니? 네, 알아들었습니다. 분한 노릇이다. 네가 꾀임에 넘어 창경원에 가지만 않았던들 임 교수의 자녀 교육을 한번 보기 좋게 비웃어주고 오는 것을 네가 그만 따라가 버렸으니 내 체면이 서지를 않는구나. 그것이 또 오진국 씨는 분했다. 네가 다시 그놈을 만난다면 그때는 너는 이 아비와 함께 죽어야 할 줄만 알아. 아버지, 안심하셔요. 영심은 공손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허위의 평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영심은 다시 2층으로 올라왔다. 남편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다. 영심은 책상머리에 앉기가 바쁘게 걱정이 또 하나 생겼다. 그것은 지훈의 죽음이었다. 잘못하면 그이는 죽을런지도 모른다. 그러한 예감은 벌써부터 있었다. 그래서 오늘 헤어질 무렵에
영심은 혹시 죽는 일이 있을 때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완곡히 표시해 둔 것이었다. 지훈의 죽음에 대한 영심의 유구심은 차차 더 커져만 갔다. 진실의 불행 속에서 참다운 행복을 찾아 헤매는 지훈의 인생과는 허유의 평온을 끝끝내 고집한 영심을 위하여 전적으로 양보를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비장한 양보의 배후에는 영육의 완전한 포기로서 자기 자신을 고뇌로부터 구출할 생각이 숨어있는지 모를 일이 아닌가 하고 영심의 조바심은 밤하늘의 어두움과 더불어 자꾸만 확대되어 갔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인 꿈속에서 영심은 독약을 마시고 쓰러진 지훈의 시체를 부여안고 가슴 아프게 흐느껴 울다가 깨어났다. 늦 조반을 먹고 허정욱은 운전수와 같이 오늘도 또 외출을 했다. 오늘은 일선에 잠깐 다녀오겠소. 휴가가 끝나는 대로 국방부로 전임이 될는지 모르겠기에 잠깐 다녀와야겠소. 그런 말을 남겨놓고 허정욱은 집을 나섰다. 허중령이 집차에 올라타는데 덕흥 상사의 사원 한 사람이 편지를 갖고 왔다. 저 허중령이신가요? 젊은 사원은 편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말고 집차에 올라탄 허정욱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허정욱이요. 아, 저 유민호 사장이 편지를 갖고 왔습니다. 편지? 허정욱은 봉투를 받아들고 회답을 받아오라는 거요? 아닙니다. 전화기만 하면 된다고요. 젊은 사원은 다시 돌아서 갔다. 집차도 출발했다. 달리는 차 안에서 허정욱은 편지를 뜯었다. 축사? 허중령의 표정이 후딱 어두워졌다. 편지 맨 첫머리에 조금 큰 글자로 축사라고 써 있었다. 동창생에게 청첩장 한 장 보내지 않는 군의 그 두터운 우정을 감사히 생각하며 늦게나마 군의 결혼을 위하여 축사 한마디 드리는 바이네. 이러한 서두로서 편지는 시작되어 있었다. 실은 어제 다소의 축하금을 쌓아가지고 인사를 갔었다는 이야기. 신랑도 신부도 외출하고 없어서 섭섭히 돌아왔다는 이야기. 축하금을 물리치신 오 선생님은 역시 출중한 인격자라는 이야기. 돌아오는 길에 창경원 앞에서 신부를 보았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다소 고상하지 못한 취미이기는 하지만 창경원으로 영심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어떤 사나이와 미래를 하는 광경을 보았다는 이야기. 근정전 뒷뜰에서 포옹을 하며 울더라는 이야기를 쭉 늘어놓은 후에 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이 있다는 내 손에서 영심을 빼앗아간 허정욱 위에 나는 놈이 또 하나 있었다는 말이네. 이처럼 행복스런 결혼 생활을 어찌 축복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감히 서투른 붓을 들고 두어 마디 축하의 말을 쓰는 것이지만 여자란 실로 앙큼한 동물이라고. 학덕이 겸비한 인격자 오진국 선생의 따님이요 용감무쌍 정의를 보고 눈을 감지 못하는 성실한 인간 허정욱 중령의 부인이신 오영심이가 결혼한 지 달포도 못되어 남편 아닌 딴 사나이의 품에 안겼다는 사실은 실로 한낱 허황한 꿈이 아니기에 늦게나마 축하하는 바이네. 가도 가도 모를 것은 애욕의 길이었던가. 기지도 날지도 못하는 유민호는 씀. 와들와들 떨고 있는 허중령의 커다란 손이 독수리처럼 편지를 구겨주며 스톱! 하고 외쳤다. 차를 돌려라. 미아리 고개 위에서의 일이었다. 차는 미아리 고개를 화살같이 되돌아 내려오고 있었다. 얼룩얼룩 눈이 녹다남은 비탈길이었다. 구겨주었던 편지를 잠바주머니에 쓸어 넣은 허중령의 떨리는 손길이 그대로 조금 더 뻗어 내려가자 허리에 찬 권총 케이스를 꽉 부여잡았다. 허중령의 그 불길과도 같은 감정의 무더기는 질풍처럼 달리는 집차의 속력과 더불어
차츰 더 강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허정욱은 행동의 인간이었다.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는 조금도 없다. 죽느냐 사느냐의 두 길밖에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비오듯이 퍼붓는 총탄 속에서 적군과 마주선 찰나와 똑같은 심정이었다. 적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자기는 죽는 것이다. 허중령은 편지 도중에서 그 창경원의 사나이가 임지훈인 줄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무심히 지나쳐버린 대목이 후딱후딱 허중령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결혼식장에서의 영심의 현기증, 피로연 석상에서의 임지훈의 동심에 어린 노래, 임교수 부인의 눈물 젖은 얼굴, 출판 기념회에서의 영심의 꽃다발 증정 광경 등등. 유민호의 축사는 결코 허위의 그것이 아니었다. 이를테면 임지훈과 오영심은 애인 후편의 소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허중령은 자기 총탄에 쓰러지는 임지훈과 오영심을 통쾌하게 상상하고 있었다. 자기의 이 감정의 무더기를 무마할 길은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었다. 간부와 간부. 눈자욱에 불길이 튄다. 차는 동소문 고개를 넘고 있었다. 해화동 로타리를 지났다. 명륜동 입구를 들어섰다. 돌다리를 건너 경학원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무엇을 생각했는지 허중령은 갑자기 스톱! 하고 차를 멈추었다. 10분 동안만 여기서 쉬고 돌아가자. 담배 한 대만 피울 동안. 네. 운전수인 젊은 호위군인은 길을 비껴 하얗게 눈을 인 솔밭 속으로 차를 가져다 세웠다. 허중령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이 감정의 무더기를 그대로 지니고 영심의 앞에 나서기가 갑자기 무서워졌기 때문이다. 허중령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됐다. 이제 들어가자. 네. 차는 이윽고 대문 밖에서 멈추고 허중령은 내렸다. 곧 떠날 테니 차를 돌려놓고 기다려. 네. 허중령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오진국 씨는 낮잠이 들어있었고 할머니는 온돌방에서 돋보기를 쓰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갔다. 다리미질을 하고 앉아 있었던 영심이가 시선을 들었다. 남편의 무서운 얼굴이 자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 안 가셔요? 대답이 없다. 영심은 후딱 불안해졌다. 다리미를 놓고 연대에 다녀오신다더니 왜 그러세요? 똑똑히 대답해 주시오. 비로소 남편은 입을 열었다. 네? 영심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간단히 묻겠소.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어제 창경원에 갔었소? 아, 영심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적인 판국에 온 것이다. 남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허위의 평온은 이미 깨져나가고 있었다. 네, 갔었습니다. 한편 손으로 방바닥을 짚고 영심은 쓰러지려는 상반신을 가까스로 붙들었다. 임지훈을 만났었소? 네,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겠소. 내 입으로 차마 그것을 물을 수 없소. 영심은 고개를 푹 수그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주셔요. 하나만 더 물으면 돼요. 몇 번이나 만났소? 그저께와 어제 2번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로서 최후의 작별을 하고 왔습니다.
만났다는 그 사실만이 내게는 중요하오. 이것을 읽어보시오. 구겨 넣었던 유민호의 축사를 영심 앞에 획 내던지고 바람처럼 휙 허중영은 아래로 뛰어내려갔다. 아, 잠깐만. 영심이가 따라 나왔을 때는 이미 남편을 실은 차는 달리고 있었다. 다행이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간 보람은 확실히 있었다. 영심의 몸에 손질 하나 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그 한 꼬치의 담배의 혜택이었다. 허중영은 와들와들 치를 떨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전찻길까지 나왔을 때 운전수는 물었다. 남대문 통. 차는 종로를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다. 허정욱은 담배를 피우며 이 화염과도 같은 감정의 덩어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무슨 커다란 파괴 하나가 자기의 손으로 이루어져야만 하였다. 그 파괴의 대상으로 유민호와 임지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유민호의 축사대로 적어도 학덕이 겸비한 인격자 오진국 선생의 딸이오 허중영의 아내가 딴 사나이와 눈을 맞추고 있다는 그 사실만이 허중욱은 분한 것이다. 유민호만 없애버리면 이러한 추문이 이상 더 퍼지지 않을 것이다. 유민호의 입을 허중영은 영영 막아버려야만 하였다. 오로지 그래서 달려가는 허정욱이었다. 10분 후 집차는 덕흥상사 앞에서 허정욱을 내려놓았다. 허정욱은 잠바에 깃을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다. 유민호는 사장실에 있었다. 정중한 인사를 유민호는 하였으나 입가에는 한 줄기 비웃음이 노골적으로 떠올라 있었다. 그 승리자와도 같은 비웃음을 바라보자 허정욱은 다짜고짜로 허리에 찬 권총을 꺼냈다. 아, 허군. 사무탁자 앞에서 유민호는 후다닥 몸을 일으켰다. 얼굴이 종이짝처럼 해말쑥해졌다. 위험해. 총구멍을 비끼노라고 유민호는 두 손바닥으로 총뿌리 앞을 연방 막으며 말로 하세. 그런 건 넣어두고. 사장실로 들어서서 아직껏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은 허정욱이기에 유민호는 그 무서운 표정만을 상대로 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떠들지 마라. 떠들면 빨리 죽는다. 아, 떠들지 않을 테니 그것만은 좀 넣어둬. 유민호는 새파래져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창경원에 들어가서 편지 속에 있는 광경을 본 것은 너 혼자냐? 아, 나 혼자다. 편지를 갖고 온 젊은 사원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 너 이외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없다. 누구 보고도 나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실인가? 사실이다. 그렇다면 너 하나만 죽으면 되는 거다. 아, 허군. 무슨 소리를.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허정욱 중령의 명예와 오진국 선생의 체면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는 죽어다오. 허중령의 총뿌리가 휙 들리며 정확한 조준으로 유민호의 가슴을 겨누었다. 오, 허군. 총뿌리를 펴하여 유민호는 방바닥에 넙적 엎드려버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리운 손길을 펴 합장을 했다.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을 테니 살려주게. 나를 쏘면 자네도 죽을 것이 아닌가?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다. 오, 정욱군. 군과 내가 무슨 원수를 져서 이래야만 하는가? 자네의 명예와 오 선생님의 체면을 위하여 영원히 비밀은 지킬 테니. 허정욱은 물끄러미 유민호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진정으로 허정욱은 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 불명예와 영심의 사랑을 이미 잃어버린 허무 속에서 어찌 다시금 삶의 길을 택할 수 있으랴. 나만 입을 닫히고 있으면 문제는 간단하지 않은가. 이처럼 살고 싶어하는 유민호 하나 죽였댔자. 그러면서 유민호는 네 발 걸음으로
벌벌 기어오자 허정욱의 두 다리를 껴안고 얼굴을 부볐다. 그 순간 허정욱은 무기를 거두고 휙 돌아서서 총총히 사장실을 나섰다. 안국동 임지훈의 집으로. 집차에 올라타며 허정욱은 외쳤다. 안국동을 향하여 차를 모는 동안 허정욱은 여러 번 허리에 찬 무기를 어루만져 보았다. 이번에야말로 그 무기가 사용될런지 모를 일이라고 자기의 절실한 감정의 무더기가 그 조그만 화염과 함께 튀어나갈 것만 같았다. 이후 여하가 허정욱에게는 이미 문제가 아니었다. 친구의 아내를 꿰어내다가 품에 안았다는 그 패덕의 행동이 문제였다. 자기가 참으로 정의를 보고 눈을 감지 못하는 위인일진데 문답 무용의 한마디로서 자기의 정의감을 행동화하면 그만이었다. 안국동 내거리에서 차는 곧장 골목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윽고 지은의 집 대문 밖에서 차는 멈추고 허정욱은 내렸다. 대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허정욱은 걸어 들어갔다. 걸어 들어가던 허정욱은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는지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섰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2번 했다. 그리고도 또 대문은 열지 않고 잠시 서 있던 허정욱이가 휙 돌아서 나오면서 허리에 찼던 권총을 케이스와 함께 떼어 운전수에게 내주며 맡아두어. 네? 젊은 군인은 수상히 여기며 권총을 받아 자기 왼편 허리에 찼다. 호위병을 겸임하고 있는 이 운전수도 자기 오른편 허리에 똑같은 권총의 필요는 느끼지 않고 있었다. 허정욱은 이윽고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집에는 지훈과 복순이가 있었다. 오늘은 휴강인 임 교수는 목욕을 하러 갔고 임 교수 부인은 서대문 친정편 일가댁을 찾아가고 없었다. 지훈은 자기 방으로 허정욱을 맞아들였다. 허정욱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시하는 무서운 얼굴로 지훈과 마주 앉았다. 허정욱의 표정에서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내가 찾아온 이유를 이명은 아마도 모를 것이요. 그 말에 지훈은 조용히 머리를 들어 허정욱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알 것 같습니다. 영심씨가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아내의 입에서 들은 것은 아니오. 이명과 내 아내의 미래간경을 본 사람이 있소. 아, 그렇습니까? 지우는 이미 떠들지 않았다. 창백한 얼굴에 가느다란 홍조가 한 줄기 떠올랐을 뿐이었다. 창경원에서 2번 만났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제 헤어질 때는 영원히 만나지 않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명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있었소. 나도 허영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오영심은 허정욱의 아내요.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려고 온 허정욱은 분명 아니었다. 그러게 지훈의 그 온순한 태도에 접하는 순간 어쨌든 일단은 사리를 가려놓아둘 생각이 허정욱에게는 들었다. 최후의 작별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내에 대한 이명의 사랑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오. 사랑은 노력으로서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상 더 만나지 않겠다는 것 뿐이지요. 그 순간 허정욱의 표정이 그 무엇을 최후적으로 결정짓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한 여자를 두 사나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과 나와 어느 편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오? 솔직히 대답해서 허영이 없어져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지요. 무엇이? 허정욱의 손길이 휙 하고 허리로 갔다. 만일 그 손길이 무기가 잡혔던들 사건은 간단히 처리가 되었을는지 몰랐다. 그러나 허정욱의 손길에 무기는 잡히지 않았다. 자기 감정의 무질서한 폭발을 사전에 경계했던 자기의 행동이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뉘우쳐졌다. 철썩. 무기를 잡지 못한 허정욱의 커다란 손길이 미친 나처럼 지훈의 뺨을 무섭게 내갈기고 있었다. 어머나, 저 일을. 대돌 아래서 엿듣고 섰던 복순이가 철썩 매를 얻어맞고 있는 사람이 지훈임을 알아보고 방문 밖에서 공둥공둥 뛰었다. 허중령의 그 호된 군대식 기합을 지훈은 조용히 받고 있었다. 남의 유부녀를 꿰어낸 작자가 도리어 권리를 주장해? 허정욱은 손길을 거두며 휙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거칠 대로 거칠어진 허정욱의 어조였다. 영심씨는 허영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우는 조용히 시선을 들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울긋불긋 손가락 자리가 지렁이처럼 뻗어 있었다. 아니다. 영심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영심은 너를 버리고 나를 택한 것이다. 영심의 이성은 나를 사랑했다. 영심씨의 감정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요. 감정을 상실한 애정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허영은 결국 영심씨의 허수아 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보내주시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만 하는 때는 허영이 없어져 주기를 나는 바랍니다. 허정욱은 전신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아내를 유인해낸 간부가 남편더러 없어져 달라는 것이다. 허중령의 의부는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다. 나의 정의감은 당장이라도 군을 없애버리고 싶지만 허정욱의 음성이 무섭게 떨고 있었다. 나는 신사다. 공평한 승부로서 두 사람 중의 하나가 없어질 방도를 취하기로 하마. 무슨 뜻이오? 결투를 하자. 이것은 허정욱의 군인 정신이 발휘하는 최대의 자비심이다. 지우는 물끄러미 허중령을 쳐다보다가 그것은 무의미한 행동이요. 결투의 필요성을 나는 느끼지 않았소. 승부에 자신이 없다는 뜻인가? 아니요. 중세기와 같은 봉건적 사회에서는 결투로서 한 여성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시대가 다르오. 체면이라든가 명예를 위해서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도 싫고 바치기도 싫소. 비겁한 위인이다. 그 말에 지훈도 훌쩍 자리에서 일어서며 허정욱과 딱 마주섰다. 그 말을 취소하시오. 취소 못하겠다. 비겁한 인간을 비겁하다고 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겁해서 결투를 피하는 것이 아니다. 결투로서 오영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것은 비극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이 사내답지 못한 자식아. 허중령의 손길이 철썩하고 갔다. 글 쓰는 자식들은 모두가 너 같은 겁쟁이냐. 문학인이 예술인이 하며 남의 집 유부녀의 엉덩이나 살살 따라다니는 썩어빠진 연체동물들아. 말을 삼가라. 지훈의 얼굴에는 비로소 대항의 굳은 의지가 알랄이 떠오르고 있었다. 도리어 내가 말을 삼가? 너희들의 그 지질이 못난 문약이 오늘의 민족 정기를 요 모양으로 약화시킨지를 알아야 해. 목숨이 아까우면 아깝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슬로건인 진실일 것이 아닌가?
지훈의 대항의식이 극도로 앙양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표시하는 지훈의 어조는 이미 침착해졌다. 결코 비겁하지 않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될 것이 아닌가. 결투를 하겠다는 말이냐? 그렇다. 허정욱과 더불어 임지훈은 당당히 싸워야만 할 것을 결심했다. 무기는 무엇에 자신이 있는가? 권총에는 자신이 있다. 권총은 쥐어도 보지 못한 지훈이었다. 그럼 나가자. 허정욱은 문을 박차듯이 열고 앞장을 서서 대문 밖으로 나갔다. 지훈은 조용히 넥타이를 메고 옷을 갈아입었다. 죽음을 절실히 원하고 있던 지훈이었다. 아이고 어딜 가세요. 복순이가 따라 나오면서 지훈의 손길을 잡고 공둥공둥 뛰면서 울어댔다. 지훈은 복순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시거든 전해다오. 지훈은 절대로 비겁한 인간은 아니었다고. 그리고는 획 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나가자 집차에 올라탔다. 차는 달렸다.